여러분 안녕하세요. 17강 대표 김형숙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헌혈의 왕이라 불리는 서재균 교수님을 모셔서 영광이고요. 나눔과 헌신의 상징이신 우리 서재균 교수님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지구촌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치가 넘치답니다. 우리 헌혈은 단순하게 그냥 뭐 피가 남으니까 한다 이런 생각도 있겠지만 우리 교수님은 어떠한 생각으로 헌혈을 하고 계십니까? 예, 한 인간이 네. 일생을 살면서 누군가의 생명을 살렸다는 것은 참 보람된 일이기 때문에 그런 생명 살리는 보람으로 한 번, 두 번 하다 보니까 그렇게 수백 번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적십자에 가면은 그 액자 현관에 들어서면은 교수님 사진이 있어서 깜짝 놀랐다는 예. 소문도 들었습니다. 예, 사실입니까? 소문이 아니고 예, 예. 제 눈으로 확인했으니까 아마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와우,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몸소 나눔과 또 실천을 통해서 이웃을 살리고 또 세상을 살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하고 계신데요. 우리 이 시간 어떤 주제로 강의를 하시겠습니까? 예, 우리가 그 행복을 하려면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복 받는 삶, 행복한 인생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복 받는 삶, 행복한 삶, 이 주제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서재균 교수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 기울여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1강 회원 여러분, 오늘 참 행복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연말이나 연초에 친지들이나 식구들한테 인사를 나누는 게 있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그런데 가까운 친척이나 친지 중에서 교통사고 당하는 분도 있고 집에 도둑 맞는 분도 있고 불이 나는 분도 있고 사기를 당하는 분도 있고 그게 전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인문학적으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하는 법이 잘못되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찾아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쌀이 꼭 필요한데 쌀을 얻으려면 농사를 짓는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자식도 귀여운 아들, 딸을 보려면 자식 농사 짓는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가족들과 함께 잠자고 먹고 생활하려면 집이 필요하잖아요. 집도 짓는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식사하려면 밥이 필요한데 밥도 짓는다고 합니다. 잠잘 때 또 이불을 덮잖아요. 이불도 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짓는다라는 말은 우리 인생과 우리 생명을 영위하는 그런 고차원적인 철학이 있다고 저는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복도 일방적으로 복 많이 받으라고 하지 말고 복 많이 지으세요라고 하면은 복을 지어놨기 때문에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이 있어서 제한테 강의 들은 분들하고 저는 계속 새해 복 많이 지으세요라고 인사합니다. 자, 지금 대면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퀴즈는 생략하도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인슈타인하고 스티브 잡스가 우리 인류에게 큰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고 가신 분들인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집중이었어요. 그 기자가 아인슈타인에게 선생님은 어떻게 인류 문명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상대성 원리를 발견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나는 오직 상대성 원리에만 집중했다.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을 발명을 해가지고 또 전 세계 인류의 손에 뭐 다른 건 없어도 살아갈 수 있지만 이제는 스마트폰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연 사람이 바로 스티브 잡스인데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 같은 그런 제2의 스티브 잡스를 계속 만들어내야 되는데 청년들에게 딱 세 가지만 말 한마디 던져주세요라고 질문을 했더니 첫째도 집중하라. 둘째도 집중하라. 셋째도
집중하라 이런 대답을 기자들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볕을 그냥 놔두면 신문을 펼쳐놔도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나 돋보기를 갖다 대면은 빛을 집중시켜서 비추면은 구멍이 뚫어지고 불이 붙는 것을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집중이 상당히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복도 복 받는데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것저것 신경 쓰다 보면 복을 못 받고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 다음 기회 되면은 직접적으로 복자를 쓰면서 복이 어떻게 글씨 이루어졌는지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그냥 강의이기 때문에 강의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400여 년 전 메이플라워호에 102명의 영국의 청교도들이 타고 신대륙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분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 건너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학교를 세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부모 세대를 나는 고생스럽게 신대륙이나 남의 나라로 이민을 가지만 내 자녀들은 좋은 교육을 시켜서 훌륭한 사람을 만들고 싶은 게 모든 전 세계 부모들의 공통된 관심사이며 꿈입니다. 그래서 신대륙에 최초의 학교를 세우는데 그 102명의 청교도들이 절반은 옥스퍼드 대학 출신들이고 또 나머지 절반은 케임브리지 대학 출신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모교를 사랑하는 마음은 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자기 학교가 좋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결론이 안 나니까 양보해서 그렇다면은 서로 상대방 학교의 장점만을 따서 모은 더 좋은 학교를 만들자. 네, 그렇게 해서 새로운 학교 뉴 칼리지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학교를 미대륙에 최초로 세우게 됩니다. 그 자녀들 6명이 제1회 입학생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학교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학교나 재단은 재정이 좀 넉넉한 게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미단차에 그 학교 가까이 살고 있는 39살 된 아주 젊은 신사 한 분이 학교를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총장에게 자기 일평생 모아놓은 전 재산의 절반을 기부를 하고 또 평생 모아놓은 책을 학교에다가 기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총장이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사실 400여 년 전에 그 당시에는 나의 전 재산이나 이런 것을 남에게 기증한다는 것은 잘 생각도 못하고 꿈도 못 꾸는 그런 시대였는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집세기 신고 다니고 지게 지고 다니는 조선시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긴급 교수회의를 열어가지고 이런 분을 우리가 정신을 본받아야 되겠다 싶어서 학교 뉴 칼리지라는 학교 간판을 내리고 그분의 이름을 학교 이름으로 교체를 합니다. 그분이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미스터 존 하버드. 그래서 세계 최초로 국립으로 시작됐지만 사립으로 운영되고 있는 하버드 대학교가 탄생되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정문에 들어가면은 하버드 동상이 있습니다. 그 동상 앞으로 가면은 모든 관광객이 왼쪽 신발을 만지면서 기념 촬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미국 여행 가시면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든지 자유여신상 TV나 신문 포스터로 많이 봤던 일반 관광지보다는 하버드를 꼭 방문하셔가지고 하버드 동상과 사진을 찍으시고 왼발을 만지면서 사진을 찍으세요. 왜 왼발을 만지면서 사진을 찍어야 할까요? 왼쪽 신발을 만지고 사진을 찍으면은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들이 하버드에 합격한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이야기입니까? 자, 지금부터 약 한 110년 전에 우리가 영화를 또 많이 봤지만은 타이타닉 영화 보셨죠? 그러나 그 110여 년 전에 큰 사고가 나가지고 아름다운 영화지만 또 가슴 아픈 그런 스토리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나이 30살 먹은
청년이 하버드를 졸업했습니다. 다음 달이면 결혼을 합니다. 결혼하면은 부모님하고 헤어져야 살기 때문에 부모님 모시고 효도관광 영국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때는 비행기가 없어가지고 돌아올 때 운명적으로 타이타닉을 타게 됩니다. 그때 그 타이타닉 유람선이 세계 최초의 초호화 유람선으로 천여 비행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게 빙하와 부딪혀가지고 가라앉았기 때문에 그 배 회사도 엄청난 손해를 입었죠. 영화에서 보신 것과 마찬가지로 큰 재난이 닥치면은 여자와 어린이는 살리고 나머지 남자들은 뛰어내려서 죽는 그런 모습을 우리 두 눈으로 봐왔습니다. 그 하버드 졸업한 청년의 어머니가 자기 눈앞에서 사랑하는 아들과 남편이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두 눈에는 눈물이 펑펑 쏟아났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것도 운명이니까 내려와서 구명보트를 타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저기에 내 아들을 발견하는 겁니다. 아들아 이리 와라. 아들은 젖먹는 힘을 다해서 수영을 했습니다. 근데 오다가 눈앞에서 바닷물 속으로 그 아들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정말 어머니는 큰 슬픔에 잠기게 됩니다. 그러나 이거 현실이고 운명이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조가 돼서 육지로 올라와서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서 첫날 밤을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꿈을 꾸는데 하늘에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남편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재산을 혼자 끌어안고 있다고 해서 행복하냐? 그 많은 재산을 아들이 졸업한 하버드에 기부를 하라는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어머니는 깜짝 놀라서 잠을 깨고는 빨리 정리해서 학교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하버드 총장을 만났는데 총장님, 제가 남편이 어마어마한 재산을 남겨놓고 갔기 때문에 이것을 아들이 졸업한 학교에 기부하러 왔습니다. 지난 일주일 전에 우리 가족이 영국을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면서 타이타닉을 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총장님은 많은 재산을 기부하러 왔으니까 한편으로는 반갑지만 너무나 슬픈 이야기라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기부하러 왔었으니까 그걸 받아서 가장 오래되고 낡은 중앙도서관을 새로 짓습니다. 몇 년 걸려서 그 중앙도서관을 완공하고 나서 어머니와 함께 이제 개막 테이프를 건습니다. 테이프 커팅을 하고 중앙도서관 간판을 내리고 그 아들 이름 미스터 와이드너 도서관이 탄생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여행하시면은 하버드 동상하고 와이드너 도서관 꼭 기념 촬영하시기 바랍니다. 와이드너 도서관 개관식을 하고 나서 어머니가 세 가지를 총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첫째, 매주 월요일 날 도서관 1층 현관 로비에 카네이션을 꽂아주세요. 제 아들이 카네이션을 좋아했습니다. 얼마나 아들이 보고 싶었으면 카네이션 꽂아달라는 부탁을 했겠습니까? 두 번째, 하버드 학생들이 공부하다가 점심 먹고 후식으로 디저트를 먹는데 아이스크림을 무료로 먹여주세요. 제가 그 아이스크림 값도 내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부탁이 좀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모든 하버드 신입생들한테 실내 수영장에서 25m 실내 수영을 필수적으로 가르쳐 주세요. 제 아들이 수영해서 오다가 25m 앞에서 물속으로 들어가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이런 아름답고도 가슴 아픈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학교가 하버드 대학입니다.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도 작년에 하버드를 방문해서 6.25 전쟁에 목숨을 바친 하버드 학생들 16명 이름을 일일이 부르면서 눈시울을 붉혔던 그런 TV 뉴스를 제가 또 생각이 나네요. 우리나라 유명 인사 중에서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그 다음에 국민의힘 여당 대표를 했던 이준석, 그 다음에 외교장관으로 이름을 날렸던 박진 장관, 그 다음에 불교계의 아주 인기 스타 젊은 스님, 현민스님 이런 분들이 다 하버드를 나왔습니다.
하버드 이야기 마치기 전에 해민 스님 비하인드 스토리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키는 작고 동양인이지만 하버드에서 앞을 내다보고 동양 전문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해민과 그때는 스님이 되기 전이니까 해민이 아니고 본명이 주봉석입니다. 예. 이 주봉석 학생과 백인 학생 2명을 짝지어서 북경대학원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공부하는 동안에 주말에 세상의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2박 3일 동안 북경 주위를 관광을 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간 백인 학생은 같이 여행을 하지 않고 마찬가지로 2박 3일간 사라졌다가 월요일 아침에 나타나서 옷을 갈아입고는 같이 학교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몇 주 지나고 나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야, 나는 매 주말 여행을 가는데 너는 왜 여행을 안 가고 어디를 가느냐 물었더니 그 백인 학생 왈 북경 근교에 있는 에이주 마을에 가서 봉사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주봉석 학생은 망치로 머리를 한 대를 맞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 학생 왈 내가 하버드를 다니는 것은 좋은 직장 가서 결혼 잘해서 나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다니는 게 아니고 나보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하버드를 다닌다. 그런 얘기를 듣고는 미국으로 이제 귀국하게 됩니다. 미국에 귀국을 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아시아 나이 많은 스님 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 스님이 국제 종교 세미나에 하버드에서 초청을 해서 오신 분인데 그 세미나 장소를 지나가던 혜민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찾아가야 되느냐 했더니 혜민이 친절하게 안내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그 스님이 손목에 차고 있던 염주를 혜민에게 선물로 채워줬습니다. 내가 기숙사 몇 호실에 있는데 언제까지 있을 거니까 시간 되면 다시 놀러 오라고. 그런데 그날 저녁에 기숙사에서 다른 학생들하고 이야기 나눈 중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더니 야, 그 스님은 유명하신 불교 지도자고 그 염주도 아주 비싼 거고 빨리 그 끝나기 전에 찾아가서 그분하고 좀 더 이야기 나누라. 이런 기회가 두 번 다시 올 수가 없다. 해서 그 다음날 바로 혜민은 또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 스님에게 불교라는 게 이런 거라는 것을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은 불교를 더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머리를 깎아라. 예, 이런 얘기를 듣고는 혜민이가 기독교 신자에서 불교 신자가 되는 그런 인생의 전환점이 왔다는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도 있습니다. 자, 하버드 이야기는 그 정도로 하고 미국 서부의 캘리포니아의 노부부 할머니 할아버지 2분이 동부에 있는 하버드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하버드 들어가려고 하니까 도아멘 지금은 뭐 자유스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출입이 통제됐거든요. 그 문지기가 왜 오셨습니까 할아버지? 했더니 하버드대 총장을 만나러 왔다 했더니 하버드대 총장은 미국의 대통령보다 더 바쁜 사람이니까 할아버지 같은 분 만날 시간이 없습니다 하고는 문전박대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못 들어가게 하니까 돌아서면서 그렇다면은 이런 하버드 같은 학교를 세우려면은 돈이 얼마나 필요하냐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할아버지가 그것을 알아서 뭐 하느냐고 또 문전박대하고 돌려보냅니다. 할 수 없이 이 할아버지는 할멈 손을 꼭 잡고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할멈 우리 고향에 가서 새로운 학교를 하나 세웁시다 해서 몇 년 걸려서 새로운 학교를 하나 세우게 됩니다. 첫 입학식 하는 날 미국의 50개 주에 신문 방송 기자들이 몰려들어서 그 할아버지와 인터뷰를 합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학교를 세울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나의 전 재산을 하버드에 기부하러 갔는데 쫓겨나는 바람에 내 고향에 와서 이런 학교를 세우게 됐다. 그게 신문과 방송 뉴스를 탔습니다. 하버드의 교수들하고 총장들이 그 뉴스를 보고 신문을 보고는 무릎을 쳤다는 거 아닙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큰 복을 놓쳤다는 거죠. 그래서 하버드 정문에 가면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이 얼마나 유명한지는 여러분이 잘 아시죠? 전 세계 4차 산업 AI 신기술이 전부 다 실리콘밸리에서 나옵니다. 그 실리콘밸리의 연구자들이나 과학자들이 70, 80%가
스탠퍼드대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스탠퍼드에서는 졸업하기 전에 그 전문 기술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인문학 책을 100권 이상 필독으로 읽지 않으면 졸업을 시키지 않는 그런 학교로 유명합니다. 마찬가지로 스티브 잡스도 전문 과학자나 전자기술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을 개발한 이유는 철학과 출신이니까 그런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설계는 기술자에게 맡기면 됩니다. 우리가 전원주택도 우리가 건축기술자 아니라도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설계는 건축기사에게 맡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문학이 이렇게 중요하고 우리 삶의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스탠포드 대학에 빠뜨릴 수 없는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학생 중에서 스탠포드 학생 중에서 후보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이 학생이 음악을 좋아했어요. 근데 마침 미국에 파데레프스키라는 유명한 음악가가 미국에서 순회 공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마찬가지로 학생들은 주머니에 돈이 없잖아요. 몇십만 원 내고 티켓을 살 수가 없어서 호텔에 파데레프스키 음악가를 찾아갑니다. 선생님, 우리 학생들이 너무 돈이 없기 때문에 그냥 교통비 정도만 받으시고 학교에 와서 공연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음악가가 그 부탁을 흔쾌히 수락을 하고 학교에서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2,000불 드리기로 했는데 학생들 주머니 돈 터니까 1,600불만 그쳤어요. 이 1,600불을 그 음악회에게 드리면서 선생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 모자라는 400불은 제가 알바를 해서라도 꼭 갚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드렸더니 이 음악가가 그 1,600불도 학생에게 되돌려주면서 공부 열심히 하라 하고 헤어지게 됩니다. 이 학생은 졸업하고 공무원이 돼가지고 미국 농림부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 그 음악가는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폴란드에서 초대 수상으로 당선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수상이고 대통령이고 훌륭하더라도 국민들이 춥고 배고프면은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하필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지만 그의 농사가 흉년이 들어가지고 양식이 모자라서 폴란드 국민들이 굶주리게 되죠. 그게 신문이 났습니다. 그때 도움받았던 후보 학생이 미국 농림부의 대외 식량 원조 국장이 되었어요. 이 사람 사인만 하면은 미국은 밀이나 쌀이나 양식이 남아 도는 나라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도와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화물선에 양식을 가득 싣고 그때 도움 줬던 페데레스키 수상을 만나러 갑니다. 처음에 만나니까 그 수상이 학생을 잘 몰라봐요. 왜냐하면 세월이 많이 흘러서 미국의 농림부 국장이 됐으니까. 그래서 옛날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나 반가워서 뜨거운 포옹을 나누고 제가 그때 도움 받은 걸 잊지 못해서 양식을 싣고 왔습니다. 정말 옛날 우리 어른들 속담처럼 죄를 주고 말로 받는 기적 같은 일이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폴란드 수상이 그 후보 학생 때문에 전 국민에게 양식을 나눠줌으로 해서 아주 존경받는 훌륭한 수상이 되었습니다. 정말 너무나 아름답고도 훌륭한 이야기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제가 서두에 얘기하셨죠. 복은 지어야만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2,000불 복을 지었더니 2만 불, 20만 불보다도 큰 몇백 배의 큰 복으로 되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공자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생아재 필유영 하늘이 나를 낳았으니까 반드시 쓸모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하늘나라를 가는 동안에 정말 세상에 쓸모있는 보람된 일을 한 가지씩 이상 하고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1945년도에 해방이 되고 48년도에 대한민국이 탄생이 돼서 전 국민이 의무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초대 장관이 요즘은 교육부 장관이라고 했는데 그때는 문교부 장관이라고 했습니다. 안호성 초대 문교부 장관이 도대체 우리 국민들에게 신학문을 가르치는데 뭘 가르칠까 고민하다가 세계적인 역사학자 영국의 토인비를 찾아가서 한 수 배우러 갔습니다. 토인비 선생님, 우리가 지금 새롭게 이제 학교를 시작하는데 우리 국민들에게 뭘 가르치려고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도미 스님이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나면서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한국은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의 철학을 가진 민족이기 때문에 다른 거 가르치지 말고 홍익인간을 가르치세요. 그 말을 듣고는 더 이상 질문을 못하고 되돌아왔다는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수년 흘러서 토인비가 하버드에 강의를 하러 갔습니다. 하버드 학생들이 강의 끝나고 나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전 세계는 어떤 철학의 질서가 잡히고 어떤 나라가 세계를 리드하게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했더니 대부분 사람들은 미국이나 선진국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토인비가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효도와 홍익인간의 철학을 가지고 가르치고 있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세계를 인도할 것이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 우리나라 효 사상과 홍익인간의 철학이 세계적인 학자도 인정을 해주는구나. 우리나라 선조 중에서 최치윤이라는 아주 훌륭하신 분이 계시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만사 이치는 하늘의 섭리를 따라야 된다라고 지혜로운 사람은 하늘이 정한 때를 알아서 이루고 어리석은 사람은 하늘의 때를 역행하여 실패한다라고 최치윤 선생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봄에 씨를 뿌려야 가을에 추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하늘의 뜻이거든요. 봄에 놀다가 가을에 씨를 뿌리면 추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봄에 씨를 뿌린다는 것은 봄에 복을 짓는 겁니다. 그래야지 가을에 복을 수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행복 10계명을 만들었는데요. 첫째, 1. 앞에 두 문자를 맞추느라고 제가 머리가 좀 휘어졌습니다. 1. 일을 내려놓고 나를 돌아보자. 예. 우리가 하려면은 쉬려면은 일에 파묻히면 안 됩니다. 잠깐만요. 이게 안 넘어갑니다. 다운. 이제 넘어가. 예. 네. 휴식. 우리가 쉬는 게 휴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쉴 휴자가 사람 인변의 나무 목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쉴 때 123층 롯데타워로 올라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산으로 소풍을 갑니다. 산에 가서 그냥 경치 좋은 것만 보지 말고 나무에 기대서 내가 어디서 왔으며 지금 현재 어디 있으며 어디로 가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고 오는 것이 진정한 휴식입니다. 식자도 마찬가지 쉴 식자거든요. 스스로 자자에다가 마음심자가 있는 게 식자입니다. 그래서 그게 합쳐서 휴식인데 스스로 자자가 뭐면 자신이잖아요. 나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이 7일인데 일월화수목금토 한 주를 시작하는 날이 일요일입니다. 월요일이 아니고. 그래서 시작하는 날부터 쉬고 시작해야지 진정한 휴식이 시작되고 머리를 쉬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쉬운 그런 머리 상태가 됩니다. 너무 바쁘게 살면 말이죠. 우리가 망한다 그러죠. 바쁠 망자는 마음 신변에 망할 망자입니다. 그래서 너무 바쁘게 살면 내 마음을 망하게 되기 때문에 바쁘게 살지 않으시고 중간중간 쉬어가면서 나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은 영국의 런던 대형 도서관인데 매달 수백 군데의 출판사에서 책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책을 장서 꽂아놓을 때가 모자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영국은 세계를 리드하는 큰 나라이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몇백 큰 새로운 도서관을 신축합니다. 도서관을 짓고는 그게 뭐가 문제인가 하면은 그 많은 책을 새로운 도서관에 옮기는데 이사 비용이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통운 같은 그런 8톤 트럭을 수백 대를 계약을 하고 견적을 뽑았더니 이사 비용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0억이 나왔습니다. 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유태인 청년 신입사원 직원이 도서관장을 찾아와서 관장님, 제가 이사 비용을 절반으로 줄여주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서관장이 귀가 번쩍 뛰었습니다. 이사 비용 막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절반으로 줄여주니까 얼마나 반가운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그 절반 비용 150억을 받아가지고 제가 이 비용을 어디 썼는지는 묻지 마세요. 그러나 이사는 완벽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하고는 50억을 들여서 모든 신문과 방송에 광고를 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런던 시민 여러분, 오늘부터 책은 한 권만 빌려가지 마시고 10권을 빌려가세요. 책 반납은 새로운 도서관으로 갖다 주세요. 이 이야기가 삼성그룹의 수요 사장단 회의에 소개돼가지고 그 사장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앞으로 우리 삼성도 이런 청년, 이런 지혜로운 청년을 뽑아야만이 삼성이 계속 세계 선두 퍼스트 무브 역할을 할 수 있다. 예,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죠. 이 순간에 가치 있는 삶을 살자. 예, 우리 인생은 순간순간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 순간순간이 모여서 우리 일생이 되기 때문에. 제가 가치 있는 삶이 뭘까 생각하다가 저는 돈도 들지 않고 내 몸이 건강하기 때문에 저의 깨끗한 피, 헌혈을 통해서 이웃의 생명을 살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하다 보니까 100번, 200번, 300번, 400번 넘어가게 되고 지금은 한 700번이 넘게 됐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난 5월 달에 나라에서 헌혈 유공자라고 헌혈 유공자 노쇠로 만든 패를 만들어서 보내왔습니다. 그것을 대문에 붙여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기 가족이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은 이 집에 들어가서 요청을 하면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표시로 헌혈 유공자의 집까지 선정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12년 전에 500회 헌혈을 했을 때 그 사진이 원주에 있는 적십자 본사 현관 로비에 또 붙게 되는 그런 영광도 받았습니다. 제가 제 사진을 보고 놀란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생활 신조가 언젠가 해야 할 일이면은 지금 하고, 누군가 해야 할 일이면 내가 하고, 이왕 해야 할 일이면 잘하자 하는 게 제 생활 신조입니다. 자, 3단계로 넘어갑니다. 삶 속에서 여유와 보람을 찾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삶 속에서 어떤 보람을 찾으면 좋을까요? 제가 제일 존경하는 교수가 있는데 그분은 안타깝게도 미국 사람입니다. 광화문에 가면 미국 대사관이 있는데 거기서 4년간 대사를 하고 자기 학교로 되돌아갔습니다. 이분은 에모리대 교수이기 때문에 학교를 이제 복직해서 집하고 학교하고 거리를 한 4km 정도 뛰어서 숙소를 얻습니다. 자동차를 일부러 사지 않고. 왜냐? 걸어 다녀야지 4년간 대사하는 동안에 운전기사를 데리고 다녔기 때문에 베들레헴 허리가 좀 굵어져서 살을 빼기 위해서 일부러 자동차를 사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걸어 다녔습니다. 그러면 왕복 만보가 되겠죠. 출근을 하는데 걸어서 그 중간 지점에 큰 저택이 있고 앞에 벤치에 할아버지 한 분이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쓸쓸히 혼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근하면서 굿모닝,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습니다. 저녁에 퇴근하는데 또 그 할아버지가 앉아 계세요. 하이, 또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고는. 하루 이틀 강의 없는 날은 찾아가서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기를 2년 동안 하는 바람에 너무나 친해졌습니다. 우리가 부모 형제도 2년간 매일 못 만나잖아요. 이 할아버지가 너무 친해졌는데 2년 되는 날 출근하는데 할아버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궁금해서 노크를 하고는 집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집에 관리인이 하는 말, 할아버지께서 어젯밤에 하늘나라로 가셨다라고. 그래서 깜짝 놀라서 학교로 빨리 가서 강의를 정리하고 장례식장 조문을 갔습니다. 조문을 갔더니 그의 아들이 편지 봉투를 하나 줍니다. 이게 뭡니까? 했더니 아버지께서 레이니 교수가 내가 죽으면 반드시 찾아올 것이다. 그때 이 편지를 전해다오. 그래서 내용이 전혀 모릅니다. 스카치 테이프로 밀봉이 되어 있고 노타리 퍼블릭,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변호사 공정 직인이 찍혀 있는 거예요. 레이니 교수가 너무나 궁금해서 그 편지를 열어봤습니다. 열어봤더니 사랑하고 존경하는 레이니 교수님, 지난 2년간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 행복을 무엇으로 갚아드릴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돈, 현찰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US 달러 동그라미가 많이 쳐져 있었어요. 제가 그 계산을 해봤더니 쉽게 우리나라 돈으로 말씀드립니다. 2조 5천억이 들어있는 거예요. 유선으로. 거기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회사 주식 5% 합치니까
3조. 이건 1000대 1로 계산해서 그런 건데 요즘 환율로 1400대 1로 하면 돈이 더 올라가겠죠. 아침 저녁으로 인사 잘하고 이런 놀라운 천문학적인 숫자에 거금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인사가 뭡니까? 사람인 일사자잖아요. 사람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인사만 잘해도 이렇게 큰 복을 받게 됩니다. 레이니 교수가 그 거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자기 학교 에모리 대학의 전액을 다 기부를 합니다. 미국에서 가난한 대학으로 소문난 에모리 대학이기 때문에 가난한 학생들이 많이 와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전액 장학금을 다 줬습니다. 그래도 돈이 남아가지고 경영대학원 건물이 낡아서 새로 짓습니다. 간판을 레이니 경영대학원으로 붙입니다. 학교 총장님하고 교수들이 긴급 교수회의를 엽니다. 동방예의지 국가 대한민국에서 대사를 하고 오신 이분이 도대체 뭘 배워왔길래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해서 그 총장도 훌륭한 사람입니다. 스스로 총장에서 물러나고 레이니 교수를 대학 총장으로 뽑아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돈이 남아가지고 캠퍼스 안에다가 기념관을 짓습니다. 레이니 기념관. 여러분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념관은 대통령 지나야지 기념관을 지어줍니다. 그런데 민간인이 세계 최초로 기념관을 세우는 분이 레이니 기념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금을 유산으로 남겨놓은 그 할아버지가 누군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코카콜라 회장이었어요. 코카콜라 회장도 부인 돌아가시고 대도시 아틀란타의 코카콜라 본사에 사장, 부사장, 아들, 딸 다 넘겨주고 고향에서 쓸쓸히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른들 공경하는 차원을 떠나서라도 노인들에게 인사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인사하는 것은 돈 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남을 돕는데 꼭 돈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이렇게 따뜻한 마음만 전해도 큰 기적이 일어납니다. 4. 사랑하고 사랑하고 사랑하자. 제 인생의 모토와 강의 주제 철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한다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냥 눈만 쳐다보고 있으면 사랑하는지 몰라요. 소리란 말이 한문으로 휠소자, 이칠이자, 다스릴리자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원소가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끌어안아주고 보듬어 안아주고 얼싸 안아주면서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팔삭동이 어린아이가 10달을 못 채우고 태어났기 때문에 인큐베이터로 들어갑니다. 팔삭동이 쌍둥이 여자아이거든요. 그래서 한 아이는 이쪽 인큐베이터, 그 동생은 오른쪽 인큐베이터 들어갔는데 쌍둥이 태어났으니까 기쁜 일인데 불행하게도 동생이 체온이 떨어지고 맥박이 떨어지고 혈압이 떨어져서 담당 주치의가 2, 3일밖에 못 살 것 같다 하면서 부모님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이 부모님은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그 신생아실의 수간호사가 작년에 독일에서 유학을 갔다 왔는데 독일에서 보니까 거기는 남자 쌍둥이인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동생이 혈압과 체온과 맥박이 떨어져서 죽어가고 있었는데 그 동생을 건강한 인큐베이터에 집어넣었더니 돌아 누우면서 동생을 꼭 안아주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체온, 혈압, 맥박이 정상으로 돌아와서 살아나서 아주 건강한 아이로 태어났다는 것을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어머니가 너무 기뻐서 우리 아이도 그렇게 해주세요 했더니 담당 주치의가 그런 규칙이 없습니다. 안 된다고 거절하는 거예요. 죽어도 좋다 사인을 하고 했더니 놀랍게도 언니가 동생 쪽으로 돌아 누우면서 안아주는입니다. 그 순간 혈압, 맥박, 체온이 정상으로 돌아와서 살아났습니다. 지금 그 아이들이 중학교 3학년이 됐어요. 학교 갈 때 끌어안고 학교로 출발하고 돌아와서는 또 끌어안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왜냐? 끌어안아줘서 살아났으니까. 이만큼 우리가 안아주고 사랑을 표시한다는 게 얼마나 큰 고마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모든 종교 자체에서 사랑하라, 사랑하라 가르칩니다. 기독교나 불교나 천주교나. 한 가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44년도에는 우리가 나라가 없었습니다. 일본 압제하에 있었으니까요. 44년도에 김학렬이라는 청년이 일본 군의 징집을 받고 남양군도로 파병이 됩니다. 거기서 수천 명의 일본 군인이 있는데 그중에서 한 명이 한국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 피가 물보다 진하다고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래서 쉬는 시간에 둘이 앉아서 도란도란 한국말로 이야기도 하고. 그런데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에서는. 그 한국 군인이 콜레라에 걸렸어요. 지금도 법정 전염병으로 무서운 것인데 그 당시는 10중 8구 19명은 사망합니다. 그래서 일본 군의관도 고쳐지지 않고 멀리하는 겁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이 김학렬 군인이 그 군인을 업고 다니면서 밥도 타서 먹이고 물도 끓여서 먹이고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늘도 감동을 받잖아요. 나았습니다. 낳고는 그 다음에 45년 8월 15일 날 드디어 일본군이 패망하고 우리가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일본의 압제하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일본 군복을 벗어 던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김학렬은 서울로 돌아오고 그 청년은 이부로 넘어갑니다. 그때는 뭐 남한 북한이 없었고 자기 고향으로 그냥 가는 거죠. 그러다가 5년 후에 1950년 6월 25일 날 6.25 한국 전쟁이 발발합니다. 3일 만에 소련제 탱크에 의해서 남침한 인민군에 의해서 서울이 함락되고 맙니다. 미처 서울을 탈출해서 피난을 가야 되는데 못하고 인민군에게 체포됐습니다. 그때 주문에 있던 공무원증을 못 버렸어요. 이승만 정부 밑에서 경제개혁원의 공무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체포돼가지고 북으로 압송됐습니다. 저녁마다 야산에서 몇 명씩 끌고 나가서 총살시킵니다. 드디어 오늘 저녁에 김학렬 이름을 불러서 끌려나갑니다. 나의 조국을 잘 사는 나라로 만들고 부모님에게 효도도 못하고 내가 개죽음을 당하는구나 하고 끌려나갑니다. 나갔더니 그 인민군 장교가 혹시 당신 5년 전에 남양군도 사이판에 갔다 온 일이 있느냐고 묻더라는 거예요. 그렇다 했더니 그때 당신이 나를 살려줬기 때문에 오늘 내가 당신을 살려줄 때가 왔다 하면서 비상식량과 서울로 가는 38선 길을 안내를 받고는 무사히 살게 됐습니다. 이거 보세요. 5년 전에 그 콜레라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던 사람을 사랑을 베풀어 살렸더니 이제는 그 사랑이 내 생명을 살리는 것으로 놀라운 축복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5단계 5. 오늘은 배우고 내일은 실천하자. 우리가 다방면을 많이 배웁니다. 배우는데 배울 때 감동을 받고 느낌이 많았는데 그 다음날 반 이상 잊어버립니다. 실천을 해야지 내 지식이 됩니다. 배움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논어에 또 제일 첫 글자가 학이 시섭지. 학자, 배울 학자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야에서 죽는 날까지 배워야 됩니다. 제가 왜 죽는 날까지 배워야 된다 강조를 하는가 하면은 이율곡 선생 제자가 선생님 학문을 다 배웠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배워야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율곡 선생이 죽는 날까지 배워라 해서 저도 그것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문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학문. 배울 학자 물을 문자. 지금 학자들이 뒤에 글자가 세 자가 더 있는데 앞에 학문만 추가하다 보니까 지식만 늘었지 진정으로 인간을 사랑하고 홍익인간 정신,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인성교육이 좀 교류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정치인들이나 어떤 분들이 5억, 10억을 받아먹고도 뜻값이라고 얘기하는 철면피를 양성하는 이런 시대가 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학문 뒤에 글자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변행, 학문사변행이라고. 제일 먼저 학이죠. 많이 배워라. 두 번째, 많이 물어봐라. 세 번째, 생각할 사자. 사색, 생각, 명상을 많이 해라. 그 다음에
변별력을 길러줄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배운 게 옳은 일인지 선인지 악인지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행, 이것을 행함으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고 세상을 행복하게 선의 길로 인도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학문은 전문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행복하기 위하여 학문하고 교육해야 한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학문을 하지만 남과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어 가야 한다라고, 이건 제가 이런 말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인생이 불가능이 닥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능에 무릎을 꿇지 말고 불자를 따서 불타는 가능으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일 존경하는 의사가 있어요. 이 의사는 또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일본 의사입니다. 히노하라 시게야키라는 의사인데 이분이 얼마나 멋진 할아버지인가 하면은 95세에 우리나라에 랭귀지 코스 한국어 배우러 유학을 왔습니다. 95세에 외국으로 유학 간다고 맘먹는 그 자체만 하더라도 얼마나 멋진 분입니까? 그죠? 그래서 1년간 한국어를 다 배워서 가이드 없이 제주도에서 판문점까지 배낭여행을 하신 분입니다. 홀로. 제 인생 롤 모델입니다. 이분이. 1년 지났죠. 이제 96세가 되었어요. 거기서 자신감을 얻어가지고 모스크바로 또 유학을 갔어요. 모스크바에서 러시아 말을 1년간 또 배웠습니다. 배워가지고 세계에서 제일 길다고 한 시베리아 횡단 열차 여행을 떠납니다. 그 길이가 9,288km. 모스크바부터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그 길이가 얼마나 긴지 제가 실감나게 설명드릴게요. 포항 앞바다에서 현해탄 바다를 건너서 일본을 지나서 태평양을 지나서 하와이를 통과해가지고 미국의 서부 샌프란시스코 항구까지 가는 길이 보다도 더 긴 것이 시베리아 횡단열차입니다. 우리 모두 여름에 버킷리스트에 넣어가지고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함께 여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분은 106세에 돌아가셨어요. 우리 나이로 한 107세죠. 우리나라도 100세 때 서울에 와서 강의했던 그런 멋진 할아버지입니다. 이분 강의는 딱 3가지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배워라. 언제든지 배워라. 누구한테라도 배워. 두 번째, 일하라. 나이 들어서 꼭 육체적인 일 아니라도 봉사를 한다든지 젊은이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나눠준다든지 이런 다 일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어라. 나눠줘라. 주고 또 주어라. 기브 앤 기브죠. 6번째, 육체도 건강, 마음도 건강. 우리가 병원에 가면 육체 건강만 따집니다. 마음 건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마음 건강이 안 좋아서 자살률 1위이고 낙인을 찍히고 있습니다. 마음 건강하도록 좋은 강의도 듣고 좋은 책을 보고 봉사를 많이 해서 나 자신이 보람된 삶을 살고 있구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삶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면 주위에서 존경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유엔에서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밴쿠버로 뽑혔습니다. 밴쿠버 들어가는데 그 고속도로가 있잖아요. 거기서 도로비 받는 톨게이트가 있습니다. 박스에 모든 아가씨들이 앉아서 이제 돈을 받는데요. 중간에 한 아가씨가 일어나서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노신사가 그 앞으로 지나가면서 물어봤습니다. 아가씨는 앉아서 편안하게 돈을 받지 왜 일어나서 춤도 추고 노래를 부르느냐 했더니 선생님, 제 꿈이 성악을 전공해서 오페라 프리마돈나가 되는 게 꿈인데 고3 때 아버지가 부도가 나서 제가 음대를 못 갔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성가대에서 3년 동안 노래도 열심히 불렀는데 학교를 못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명함을 하나 줍니다. 내일 내 사무실로 찾아오라고. 갔더니 그 할아버지는 캐나다 최대 재벌 그룹의 회장이었어요. 이 아가씨에게 4년간 장학금을 다 대줬습니다. 지금 그 아가씨는 음대를 졸업해서 소프라노, 유명한 소프라노가 되고 캐나다에서 오페라 프리마돈나가 되었습니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우리 그 아가씨를 위해서 박수 한번 보냅시다. 자, 7번째, 7.8개로 성공하자.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순신이나 링컨이나 김준영 목사나 홍수환 선수나 김연아 피겨스케이팅 선수나 슈타이너나 만델라, 모든 사람들이
처음부터 성공하신 분들이 아닙니다. 다 7번 넘어지고 8번째 일어나는 용기가 더 중요합니다. 자, 제가 그 적십자 헌혈 홍보대사인데 혈액형 이야기를 하나 하도록 할게요. 슈타이너라는 분이 혈액형을 발견했는데 이분이 혈액형을 발견함으로 해서 전 세계 인류 수천만 명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전에는 수술하고 나오면은 어떤 사람은 살아서 걸어 나오고 어떤 사람은 피가 굳어가지고 죽는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골방에 앉아서 현미경 들여다보면서 계속 연구를 합니다. 자기 지도 교수가 야, 다른 학생처럼 빨리 졸업하고 나가서 개업해가지고 돈이나 벌지. 너는 뭘 그렇게 연구하고 있느냐 말이지. 이렇게 핀잔을 줬습니다. 그래도 오직 한 길, 혈액형을 발견해야 되겠다는 분야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파벳 순으로 발견합니다. 제일 먼저 발견한 형을 알파벳 순으로 A형을 발견합니다. 두 번째 B형, 세 번째 C형. 근데 네 번째는 발견 못하고 돌아가십니다. 네 번째는 그 제자들이 발견해서 A형과 B형 반반 가지고 있는 AB형을 발견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C형이라고 말씀드렸죠. C형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O형은 알잖아요. O형. C형은 모든 사람에게 둘둘 나눠줄 수 있다. 둥글게. 그래서 O자로 바꿔서 O형으로 부르게 됐습니다. 지금 그분은 오스트리아의 화폐 제일 고액권에 그분이 초상화가 새겨져 있고 혈액형을 발견함으로 해서 노벨상까지 받는 그런 큰 영광을 하늘로부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팔팔하고 당당하게 신나게 살아야 됩니다. 이왕 사는 거. 자, 보너스로 하늘의 별 따기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별 따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늘의 별을 어떻게 따느냐? 가장 사랑하고 가장 좋아하는 사람 손을 꼭 잡고 함께 하늘의 별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나서 상대의 눈동자를 바라보면 그대의 눈동자에 별이 들어 있습니다. 자, 9번째, 99세까지 사랑하고 나누고 즐기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공자님도 공부 많이 한 지식 많이 갖고 있는 것보다는 내가 하는 일을 좋아하는 좋아하는 게 더 훌륭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마지막으로 즐기는 사람이 최고라 그랬습니다. 예, 우리가 삶도 즐기고 공부도 즐기고 연애도 즐기고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 얘기를 드리고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가면은 유제품만 판매하는 치즈, 우유, 분유, 야쿠르트 이런 파는 편의점이 많이 있습니다. 30대 중반의 가정주부가 남편과 유치원 다니는 두 아들과 함께 여행을 갔다 와서 집에 와서 아이들한테 분유를 타서 먹이려고 보니까 분유가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시간이 9시 50분, 10시에 그 가게가 문을 닫는데 부랴부랴 차를 몰고 와서 전시되어 있는 분유, 우유, 치즈 일주일분을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카운터에 계산하러 나가는데 너무 급히 나오느라고 카드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돈도 없었습니다. 진퇴양난, 큰일 났습니다. 아이들은 먹여야 되는데. 그런데 그 카운터 아가씨가 어머니 오늘 계산은 제가 하겠습니다. 제 명찰을 잘 보시고 일주일 후에 오실 때 돈을 회사에 내지 말고 저한테 주세요. 근데 그 가게가 여러분 잘 아시지만 편의점은 네거리 카드에 잘 보이고 해야지 몫이 좋아야지 장사가 잘 되잖아요. 근데 뒷골목에 미국 50개 조회에서 꼴찌였던 가게에서 그런데 이번 달에 1등을 해버렸어.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수들이 여기는 뭔가 사연이 있을 것이다 하고 현장에 연구하러 갔습니다. 갔더니 그러한 아름다운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과서에 들어가 있는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이 어머니가 그 다음 날부터 자기 친정집,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모든 동창들 다 전화로 입소문을 냅니다. 이제는 고속도로로 2시간 달려서 다른 지역에서 그 아가씨 얼굴 보러 오는 거예요. 그런 행복을 그 어머니에게 드렸기 때문에 자기에게 더 큰 행복이 날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달 회사에서 그 아가씨에게 이사로 승진시켜버렸습니다. 6단계를 건너뛰고 월급이 6배 올라갔습니다. 정말 제가 이런 얘기를 전하지만 제 가슴이 뛰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 회사에 사원이 있어요. 학교는 교훈이 있고 회사는 사원이 있잖아요. 1번, 사원이 딱 2가지밖에 없습니다. 1번, 고객은 항상 옳다. 2번, 고객이 틀렸다면 1번을 다시 읽어봐라. 예, 이게 그 회사의
사혼입니다. 마지막으로 10실반 나누며 행복하게 살자. 우리가 왜 학교 다닐 때 도시락 한 숟갈씩 주면은 10숟갈만 들면은 한 친구 밥을 먹일 수 있잖아요. 그게 10실반이잖아요. 예, 10숟갈로 밥 하나를 만들자. 예. 미국 뉴욕에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이 가까운 도시 필라델피아로 관광을 갔습니다. 축제가 있어가지고 잘 관광을 하고 밤에 호텔에 들어서 잠을 자야 되는데 깜빡하고 예약을 하지 않았어요. 바깥에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나갈 수도 없고 진퇴양난이잖아요. 그런데 호텔 그 카운터에 있는 청년이 할아버지 지금 어디를 가도 방이 없습니다. 조금 불편하시지만 제가 잠자는 직원용 방에 주무시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호텔 로비에 소파에 자겠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너무나 고마워서 그 청을 받아들이고는 할머니하고 하룻밤 자고 호텔 문을 나서면서 그 청년의 명함을 받아갑니다. 내가 2년 후에 당신에게 반드시 편지를 쓰겠다. 이 청년이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2년 되는 날 편지가 날아왔습니다. 그 편지에 보니까 그 할아버지 편지입니다. 세계에서 최초의 가장 큰 특급 호텔 교관식에 귀하를 초대한다. 왕복 비행기표가 들어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해서 갔습니다. 갔더니 이 할아버지가 개막식 테이프를 껐는데 제일 가운데 VIP 자리에 세워놓은 겁니다. 할아버지 저는 시골뜨기로서 여기 쓸 자리가 자격이 안 됩니다 했더니 그 옆에 뉴욕시장, 뉴욕 주지사, 대학교 총장 이런 VIP들이 다 서 있는 거예요. 너는 관광객이 없는 방을 만들어서 주지 않았느냐. 너는 충분히 쓸 자격이 있다 하면서 명함을 주는데 명함에 보니까 그 호텔의 초대 총지배인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왔죠. 인생 2막이 더 멋있습니다. 그 할아버지 무남 동료 딸하고 결혼했습니다. 지금 그 할아버지 돌아가셨고 그 청년이 그 호텔 회장이 돼가지고 사랑하는 아내와 두 손을 꼭 잡고 대상이 바라보이는 멋진 경관에서 여생을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야기 하나 하고 끝낼게요. 우리 옛날에 버스 탈 때 버스 안내양이 있었죠. 벽을 탕탕 두 번 치면은 출발하는 그런 시대였는데 그때는 늦게 출발하면 정점에 도착해서 기사들한테 뺨도 맞고 막 그랬습니다. 그럼 오늘도 아니나 다를까 땅탕 두 번 쳤는데 골목에 보니까 할아버지 한 분이 보따리를 들고 차를 좀 세워달라고 뛰어오시는 거예요. 이 아가씨가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뛰어내려가지고 골목으로 달려가서 그 할아버지 짐을 들어줬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종점에 도착해서 기사에게 뺨을 맞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뭐 내가 한 일이니까. 그 다음날 회사에서 사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어제 오후 3시에 할아버지 짐을 들어준 안양은 사장실로 오라고. 이 아가씨가 가슴이 두근두근 했습니다. 어제 기사에게 뺨 맞았는데 이제 사장한테 불려가서 내가 뭐가지 날아가는구나 하고 겁을 먹고 들어갔는데 소파에 그 할아버지가 앉아 계시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질문했습니다. 아가씨 꿈이 뭐냐? 예, 저는 시골에서 초등학교 나와가지고 취직할 데가 없어서 버스에서 안양을 하고 있는데 시골에 동생 중학교 고등학교만 졸업하면은 저도 유양버스 회사에 들어왔으니까 적금을 들어서 죽기 전에 내 이름으로 중고버스를 하나 마련하는 게 제 꿈입니다. 할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 자리에서 새 차 버스를 하나 사줬습니다. 그 아가씨가 서울에서 최초의 버스회사 여사장이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3가지 의사가 있습니다. 사람의 병을 치료하는 의사는 작은 의사 소의입니다. 두 번째, 사람을 치료하면 중간 의사 중의입니다. 세상을 치료하는 의사는 대의 큰 의사입니다. 오늘 십시일강 여러분들과 십시일강 이 모임이 세상을 치료하는 대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와, 이렇게 멋진 강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서재근 교수님 정말 유익한 강의를 해주셨네요. 1시간가량 해주셨는데
와, 우리 마지막으로 청중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반 청중들에게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를 하지 말고 복 많이 지으세요라고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자그마한 일이라도 우리 17강 대표께서 아침마다 공원에 가서 쓰레기 담배꽁초 줍잖아요. 예. 아무도 모릅니다. 페북 본 사람 알죠. 그러나 하늘이 보고 있어요. 언젠가는 놀라운 큰 복이 올 것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을 열심히 짓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죠. 예, 하겠습니다. 복을 지어야 됩니다. 복 받아라가 아니라 예, 복을 복을 지으세요. 지으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은행에 돈 많이 찾으세요 하면 못 찾습니다. 적금에 돈을 많이 들으라 해야지 찾을 게 있죠. 그죠? 예. 네네. 짓는 게 중요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청중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못다한 말이 있을 것 같아요. 한 말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그런 복을 짓다 보니까 제 경험한 걸 하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그 국회에서 국민 헌혈 행사가 있다고 해서 보건복지위원장이 초대받아서 가서 회의를 하고 마치고 이제 나오는데 그날 초대받았던 VIP들한테만 주최자가 그 큰 회사의 간부가 와서 이제 선물을 나눠줬어요. 5만 5천짜리 되는 거. 요즘 뭐 보통 행사하면 한 10,000원짜리 정도 기념품 주잖아요. 그죠? 저도 나가면서 그 선물 하나 받았습니다. 근데 저를 인터뷰하러 취재하러 어떤 기자들이 많이 왔는데 한 여기자가 누구든지 예쁜 거 있으면 받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 달라고 손을 내밀었더니 그 주최 측에서 네. 언론 기자들은 선물을 못 줍니다. 하고 그냥 지나왔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들었잖아요. 그 자리에서 내가 받은 선물을 그 여기자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밑에 내려와서 커피숍에서 이제 인터뷰를 하고 30분이 지나갔습니다. 주최 측에서 정리하고 내려와가 자기들도 커피 한 잔 마시러 내려왔습니다. 보니까 조금 전에 교수님한테 선물 드렸는데 선물이 없잖아요. 선물 어떻게 했습니까? 묻더라고요. 내 선물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러나 선물을 못 받은 이 여기자에게 제가 줬습니다. 했더니 그 자리에서 그분들이 저에게 선물을 2개를 주는 거예요. 우와. 이걸 집에 가서 집사람한테 얘기했더니 앞으로 선물 받으면 무조건 나무 주래요. 2개씩 생기니까. 예. 이런 기적을 저도 맛을 봤습니다. 네, 참 마무리 멘트 의미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선물 나눔할 때 2배로 돌아오는 축복을 누리게 되네요. 오늘 17강에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재균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복 열심히 지읍시다. 그리고 내가 남을 위해서 무엇인가 헌신할 때 나에게 2배의 축복이 온다는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2배 아니라 20배, 200배. 맞습니다. 200배의 축복이 돌아옵니다. 저도 요즘에 서 교수님을 만나면서 복을 참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알게 모르게 잘 돌아오고 있더라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초대해서 더 좋은 특강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